저는 잠깐 제 소개하고 강의 시작할게요. 제2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창권입니다. 옛날에 수능은 잘 보셨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제 조카도 여기 명문 오영고를 나왔어요. 방송반이었는데 방송반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조카는 서울대 들어갔어요. 리포트 나와요. 서울대. 오영고에서 1등 했는데 제주도 전체 수석. 그걸로 제 자랑이에요. 우리 조카들. 어쨌든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들으면은 학교 생활하고 사회생활은 또 틀립니다.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망진 상인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 요망진한 뜻 아세요 혹시? 요망진. 이게 제주도 말이죠. 형용사죠. 형용사. 야무지다. 똑똑하다. 무슨 일을 할 때 똑부러지게 일을 한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는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우리 손주 진짜 요망져요. 똑똑하다는 용어 대신에 요망지다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그게 우리 제주도 사회에 똑부러지게 일을 한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교 말고 사회에 나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 그거를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19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19세가 되더라도 생일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가 돼야만이 성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성년. 그리고 성년의 날도 있죠. 5월 18일이죠. 매년 5월 18일. 그게 인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성년의 권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성년의 의무와 책임이 생깁니다. 그런 성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새 가장 핫한 이슈가 개인정보죠. 개인정보. 그죠? 과거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아마 보증이 굉장히 핫한 이슈거리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개인정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면 돈을 벌잖아요. 알바도 해야 돼요. 그죠? 알바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게 가장 알아야 될 필수 내용,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표준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게 되면 여러분 어디 해요? 저축을 해줘야 되겠죠.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돈. 그렇죠. 요즘 물가도 엄청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엄청 상승하고 그럼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다음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그 목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목돈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용 점수 아시죠? 과거에는 신용 등급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이제는 신용 등급으로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신용이라는 게 이제는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입사를 할 때 그 사람의 신용 점수를 확인합니다.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지 그 신용 평가 점수에 따라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많이 빌려주고 적게 빌려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공부 잘하시니까 제가 문제 한번 내봤어요.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수는 몇 개예요? 제일 먼저 맞히는 사람한테 제가 선물 드릴게요. 삼각형 몇 개? 제일 먼저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요. 18개요. 몇 개? 18개. 12개 아니 18개요. 그 다음 손 들어. 그 다음 13개요. 그 다음 20개요. 그 다음 19개. 13개. 자 잠깐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수능을 봤잖아요. 수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되죠. 문제 속에 50% 답이 있어요.
정답 한 개. 자, 한 개죠. 잘 들어보세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세요. 찾을 수 있는 삼각 개수는 뭐냐면 오른쪽 그림이 이거예요, 이거죠. 그죠? 학교 시험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이게 필요합니다. 항상 그 사람의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줘야 되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볼 때나 뭐 할 때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죠. 그 속에 정답이 있어요. 그 속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회 나서 여러분들이 모든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그 어르신들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담아 있는지 그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원행일치가 되겠죠. 제가 오늘 여기 학교 들어올 때 보니까 여기 오양고등학교에 큰 돌에다가 뭐라고 적혀냐면은 합행일치라고 돼 있더라. 합행일치. 합행일치 맞죠? 배울 학자, 행동을 한 일자, 이를 칠자. 그죠? 배운 것을 여러분 행동하는데 같이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년이라는 거는 만 나이로 기준합니다. 19세죠. 19세. 선거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허락 없이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바도 할 수 있어요. 알바.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법적인 개념도 19세입니다. 그 미만은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그러면 청소년자하고는 어떻게 돼요? 보통 청소년이라는 거는 청년 플러스 소년입니다. 합성어죠, 합성어. 그죠? 청소년은 청년 플러스 소년. 그러다 보니까 애매묘하죠, 이게. 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 하면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법에서도 보면은 청소년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성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만 19세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제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 만 19세라는 게 우리나라는 만 나이를 기준하다 보니까 생일이 지나야 됩니다. 생일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년도에 사회인 되거나 대학교 가더라도 성년이 아니고 생일이 지나야 돼요. 생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나 성년이 아닌데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출입을 해서 걸렸다. 성년이 아니냐 따지죠. 그러면은 생일 기준입니다. 생일. 내 생일이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났으면 성년이죠. 그러면 법에 접촉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촉이 되겠죠. 그게 어딘데요? 음주. 그죠? 술. 클럽. 이런데. 잘 아시네. 경험이 계시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 생일이 지났다 안 지났다. 이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기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유용업소 이런 거 전부 다. 근데 그거는 개인의 양심에 선택적으로 제가 맡길게요. 그거는. 응? 성년이 되면은 그렇죠. 성년이죠. 가능하죠.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등학생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성년이 지난 학생이죠. 그죠? 부모의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화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결혼이나 문제. 그죠? 가족의 문제이고 관습의 문제고 도덕적 문화적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 고등학생이 결혼한다 그거는 사회의 통념상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근데 법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게 투표권이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건강검진 2세 이상 뭐 병력, 혼인도 다 할 수 있어요. 혼인도 법제도로 혼인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안 되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 집안마다 어떤 문화, 관습, 가치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9세 독립적 법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거, 뭐 여러 가지 근로계약, 만 18세 운전면허,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죠. 9급 공무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은 17세부터 발급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보통 사회통념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은 성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년이 아니죠.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급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성년은 아닙니다. 그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 19세가 지나야만이 성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가족부에 보면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성년이 권리와 의무 채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근간에 이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 찾다 보니까 여기 알바 천국이라는 데서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설문조사에서 물어봤더니 가장 큰 게 이거였어요.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나 혼자 책임지지 못해서. 세 번째로는 사회 경험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경제활동이죠. 경제활동. 청소년이든 여러분 학생이든 부모님이든 할아버지든 다 이제 경제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런 스스로 자립적인 독립적인 성년의 모든 권리와 책임 의무를 하려면은 그 밑바탕이 되는 게 경제적인 어떤 여건은 갖춰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학생들도 알바를 안 하는 학생이 없어요. 거의 다 알바를 다 합니다. 그 알바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약간의 차이. 저축을 하는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는 친구는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에 관련된 사항을 굉장히 많이 지식을 쌓아요. 경제에 관련된 모든 것.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죠, 지금. 그죠? 기준금리, 그것도 기준금리.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금리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금리가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금리. 그러면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거 뭐지? 이런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점이 차이입니다. 스스로 알바하면서 돈을 벌기는 힘들구나. 돈을 벌어서 저축하기도 힘들구나. 그리고 자식까지 키운 거, 자식까지 전부 뭐 경제활동까지 해준다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구나. 그래서 스스로 느껴서 저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친구는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정반대에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죠. 벌어서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쓰기만. 벌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는 분명히 생깁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분명히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성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게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정보가 뭡니까? 개인정보가 뭐예요? 그렇지. 자기 신상에 관한 것이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키, 주소, 전화번호 모든 게 해당되겠죠. 심지어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점수는 어떻게 되냐, 수능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개인정보입니다. 단지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 한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태원의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있죠. 살아있는 사람이냐 개인정보냐? 아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아니다. 근데 논란이 많은데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는 관점이 있어요.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 주의를 요한다. 노출돼서도 안 되고 유출돼서도 안 되고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되고 오류로 보내서도 안 되고 신중해 줘야 되겠죠. 그게 개인정보입니다. 이게. 자, 개인정보가 도용이 되면은 여러분들 우선 생각해 줘야 될 게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여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는 이동통신사.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이동 스마트폰 010, 019, 뭐 01, 01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KT. 이동 통신사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그러면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해서 바로 그 해당하는 사람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정보가 만약에 유출됐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사회적으로. 신상털기,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이런 거. 신상털기. 개인의 사생활이죠. 여러분의 사생활.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고 밖에 나가서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직장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 많이 생기죠. SNS 상에서 신상털기. 그럼 어떻게 돼요? 명예훼손이 되고 당하는 사람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죠. 굉장히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경제적 손실도 있죠. 내 계좌번호, 내 주민등록증이 유출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내 주민등록번호를 갖고서 어딘가에 도용하고 계좌 개설하고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피해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고스란히 개인정보 유출된 그 개인한테 피해는 전부 다 갑니다. 그죠? 그러면 피해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 예방을 해줘야 되겠죠. 사전 예방. 그게 필요하죠. 이런 거. 경제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금전적인 손해, 정신적인 피해, 사회적인 피해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개인정보라는 게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해당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 영상, 지문 모든 게 해당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도 살아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으면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세요. 나 어디서 강의 들었는데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사람의 한 정보야. 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 즉 돌아가시는 분에 관련된 사항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또 한 가지. 이 살아있는 사람의 정보하고 다른 정보하고 쉽게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거.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학교, IP 주소, 뭐 어디 사이트에 아이디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거 전부 다 해당이 되겠죠. 그게 개인정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만약에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사이트에 엄청나게 가입을 많이 하죠. 그죠? 사이트 엄청 가입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그 사이트를 이용하고 나서 나 이제는 이 사이트가 불필요한 사이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원 탈퇴를 해야죠. 회원 탈퇴를 해야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가 밖으로 노출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그걸 이용해요. 심지어는 그런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팔아먹기도 하죠. 다른데 팔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무슨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얻고 난 다음에 그 가치가 소멸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회원 탈퇴를 하세요. 회원 탈퇴. 그러면은 그게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보험사나 여러분 주변의 새마을금이나 신협이나 증권사나 여기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보통 거래하다가 잔고가 없으면은 여러분 관심 없이 그냥 놔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응? 어떻게 해야 돼? 금융기관,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거래하다가 잔고가 없으면 내가 이 은행 이제 거래 안 할게. 그러면 계좌를 폐쇄시키면 됩니다. 가서 제 계좌 폐쇄시켜 주세요. 계좌 폐쇄시켜줘요. 계좌 폐쇄시키면서 오히려 여러분한테 돈을 줄 겁니다. 왜 돈을 주죠? 왜 돈을 줄까요? 맞는 이야기죠. 비슷한 이야기. 그동안 거래했던 금융 거래 실적 있잖아. 이게 누적적으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있던 게 쭉쭉쭉 한 1년 거래하다가 다 찾았어. 제로다. 근데 계좌 폐쇄해달라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이 그 계좌 잔고에 계속 있을 때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줍니다. 그러면 한 몇백 원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줘요. 실제로. 그래서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기관, 보험사도 어디든 거래하다가 잔고가 제로. 내가 그 금융기관에 거래하고 싶지 않다. 계좌를 폐쇄시켜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도 스마트폰에 한 1000명 이상의 친구, 뭐 선후배 관계 다 뭐 사회생활 하면서 얻은 저 친구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문자들이 막 날아오죠. 계속 불필요한 문자 막 날아오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전화번호 스마트폰에 입력이 안 된 불명확한 전화가 오면 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문자가 옵니다. 요즘은. 이 박사 바쁜가 봐. 강의 중이니? 나 저 누구누구인데 전화 한번 해줘.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데 보통 문자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문자까지 안 온다? 그거는 가짜죠. 불필요한 전화. 그죠? 불필요한 전화.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일상화되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개념상 혼동하는 게 있어요. 개인정보, 가명, 익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개인정보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가명은 이렇게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 그러면은 이름을 홍만 쓰고 XS. 나이도 여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뭐 30대 초반, 뭐 40대 초반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도 뒷자리를 XXS. 이런 것들이 전부 가명 처리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처리해 주는 것. 이게 가명이에요. 그럼 익명 뭐예요? 익명. 익명 뭐예요? 익명은 이거죠. 자, 이름도 몰라. 다 삭제해. 나이는 그냥 그대로 놔둬. 주소 그대로 놔둬. 다 삭제. 즉 다시 말해서 이 익명의 정보를 갖고서 개인정보로 활용하더라도 효과가 안 나올 만한 것. 효과가 없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효과가 전혀 없는 거 이건. 즉 다시 말해 생산성이 없는 것. 그렇게 경제활동을 익명의 정보를 갖고 했는데 경제활동을 했는데 내가 경제적 가치를 얻지 못했다. 그럼 그게 익명의 정보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죠. 그죠? 개인, 가명,
익명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개인정보의 어떤 중요성인데 이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간략하면 자선 가치 중요한 게 이거죠. 스팸 메일이라든가 불법 텔레 마케팅을 많이 한다는 거. 요즘은 회사마다 마케팅 활동할 때 집중적으로 계속 메일을 보거나 전화를 드립니다. 개인 정보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케팅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마케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마케팅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감동 주는 마케팅을 해줘야 된다. 무조건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제품을 팔고 싶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감동을 얻어야 사라고 안 해도 제품을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감동을 안 받으면 제품을 구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MZ세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해당돼요. MZ세대는 굉장히 개성이 강하죠.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강의할 때도 그래서 나는 이제 강의할 때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냥 나가요. 그냥. 너 왜 나가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저는 그대로 놔둡니다. 나갔다가 지 볼일 끝나면 다시 들어와요. 과거에는 그걸 통제했죠. 너 왜 나가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안 돼요. 제품도 마찬가지. 제품도. 아무리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내놓아도 소비자가 거부하면 그 제품은 성공하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소비자한테 감동을 얻어야만이 그 제품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소중한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를 기업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개인정보 내용이 뭐냐? 여기 인적, 신체, 정치적, 재산적 정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겠죠? 주민등록 주소, 생년월 이런 건 다 똑같죠? 여기 부동산 가끔 보면은 야 부동산 정보가 무슨 개인정보야 이렇게 하시는데 재산적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워요. 토지, 자동차, 자동차 번호 이런 거. 사실은 개인정보에 전부 해당됩니다. 해당이 돼요. 보통 이걸 간과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재산적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구나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 한 8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유출과 노출에 대해서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유출, 노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유출이라는 거는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서 밖으로 나가서 내 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이미 홍길동이라는 정보가 유출이 돼서 그 홍길동이라는 정보를 내가 관리할 권한이 없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유출입니다. 권한이 없는 거. 노출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 제3자. 내게 노출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고 내 친구, 내하고 친한 친구가 아닌 제3자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노출입니다. 노출. 그래서 유형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휴대용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런 PC, 그 다음에 이런 USB 이런 거. 어떻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로운 이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한테 접근을 해주는 것. 이게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회인이 돼서 대학생이 되든 그 다음에 알바를 하든 조직에 가서 회사 생활을 하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정보를 많이 누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이제는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이니스 월이라고 여러분 안 들어보셨겠죠?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어우, 빠르네. 굉장히 빠른 친구네, 그럼. 차이니스 월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레이딩룸, 금융기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룸, 주식이나 상품이나,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나 딜러, 이러한 데는 함부로 일반 직원이라도 같은 회사 직원이라도 취업을 못하게 막습니다. 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정보가 유출이나 노출이 돼서 그 피해가 엄청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차단시킵니다. 차단시켜요. 즉 다시 말해서 그 트레이딩 룸이 10층에 있다 그러면은 뭐 9층에 있는 사람 10층에 출입이 안 됩니다. 출입이 안 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준법 감시인이라고 있어요. 준법 감시인.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준법 감시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하고 준법 감시인하고는 틀립니다. 감사는 사후적으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걸 정리하는 게 감사고, 준법 감시인은 사고가 터지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해 주는 게 준법 감시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임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준법 감시인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각광을 받고 좀 가치도 있고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퇴사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접촉기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게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꼭 회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용자 문의, 어떤 문의 왔는데 그걸 댓글 달 때, 이럴 때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 이미지 파일을 보낼 때 이게 이렇게 주민등록증 나와 있으면 이걸 전부 삭제를 해서 보내줘야죠.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이나 노출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주체 없이 5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5일 이내. 그렇지 않으면 또 신고를 해줘야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다가 신고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예방수칙은 뭐 특별하게 이야기 안 해도 제가 아까 말하는 과정에 다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단지 요거는 좀 한번 봐주세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약관이라든가 어떤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한테 야, 내가 당신 너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싶다, 확인서를 이렇게 내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금융기관 이용할 때도 은행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은행의 약관, 금융상품 가입할 때도 그 금융상품의 약관,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도 보험 상품에 관한 약관, 그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를 입어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 그 약관을 안 읽어봤을 때는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흔한 사례가 암 관련 보험 상품이죠. 암 관련 보험 상품은 보험회사에서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또 굉장히 까다로워요, 판정받기가. 그래서 사전에 암 관련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는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라든가 어려운 비밀번호 사용, 이미 여러분들이 시승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럼 단지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동통신사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한 가지. 모든 이제는 거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이트에. 그렇지 않고 간혹 이렇게 아이핀이라든가 주민번호 대체되는 번호를 입력하라는 경우가 나와요. 그죠? 나오게 되면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 넘버원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휴대폰 번호가 1순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가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모든 정보가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1순위를 주민등록번호를 보시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꼭 주민등록 말고 다른 거 입력하라 그러면은 IP 주소라든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는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친구한테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친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요. 진짜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에 나가면은 절대 친구한테도 주민등록번호는 이야기해 주지 마세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빨리 끝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런 PC방에서 금융거래는 특히 하지 마세요. PC방. 왜 그럴까? PC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정보 금융거래 취급하다 보면은 잘못해서 그거를 오프 안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운로드 시키는 경우가 있어, 간혹. 어떤 경우는 문서를 출력해서 그 문서를 놔두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다른 사람은 이용을 하죠. 다른 사람은 그거를 갖고서 개인정보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PC방에서 불정 다수인이 많이 가는 그런 PC방 같은 데는 절대 금융거래는 하지 말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금융거래 하다가 여러분이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거래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요? 내 계좌번호가 유출했다. 예,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가면은 명의도용 계좌 개설 여부 조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융결제원에 가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가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것보다는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거래하고는 은행에 가서 직접 신고를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제일 먼저. 내 계좌 거래 정지시켜달라. 이게 최고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이라든가 피싱이라든가 이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내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달라고 딱 전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도 다시 경찰서에 신고해도 다시 금융기관으로 되돌아가요. 보통은 사람들이 잘못 따라가지고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은행에 제일 먼저 전화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보이피싱 당했다. 그럼 은행에 전화해서 내 계좌번호 몇 번인데 이거를 지급정지시켜달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급정지하면은 보이피싱이 와든 여러분 부모님이 와든 누가 와도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출금이 돼요? 여러분 본인이 가면 됩니다. 여러분 신분증만 갖고 가면은 처리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뭔가 당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찾아봤는데 금융감독원에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개인정보 노출 등록 해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 있고요. 금융결제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가더라도 명의도용 방지 이런 사이트가 이런 데 가서 신고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사례 예방은 지나갈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면 알바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뭐예요? 최저임금이 뭐죠?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최저. 그렇지. 다 맞는 이야기야. 다 맞는 이야기. 봉급이 많든 적든 간에 일정
동안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제공해서 최소한도의 생활 수준을 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국가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죠.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게 전체로 나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22년도에 최저임금은 9,160원이구나. 내년도에 최저임금은 9,620원이에요. 9,620원. 내년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사회 나가게 되면은 최저임금이 9,620원이 되겠죠. 그럼 월 환산액이 한 200만 원 됩니다. 200만 원. 여러분들이 직장 안 다니고 알바만 하더라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만 원. 그 200만 원을 벌어서 용돈도 쓰고 저축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경제적인 가치, 이득 이거를 축적시켜 놔둬야 되겠죠. 그러면 그 200만 원 벌면서 조금씩 저축을 하게 되면 목돈이 된다는 점. 지금 현재 9,160원은 191만 원, 14,440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요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201만 원 정도 내가 받는다 내년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01만 580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모든 그 근로자는 월급을 타기 때 여기에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거를 반드시 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기 학교에 계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개인기업가도 내가 아까 이한 201만 580원을 받게 되면은 그 전에 전부 여러분들의 실수령에 세금 제하고 받는 수령 전에 이런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다 빼고 여러분들한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수령이에요. 그러면은 금년에 191만 4,410원 실수령 하게 되면은 171만 6천원 여러분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령액. 그게 뭐냐? 국민연금 4.5% 빼고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빼게 되면은 합 19만 7천원 정도 빼고 나머지를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게 돼요. 그게 바로 실수령액이에요. 실수령액.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대충 한 89% 내가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89만 원, 88만 원 정도 내가 실수령액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저임금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요것도 여기에서 요거 하나는 여러분 좀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이거는 가산임금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8시간이 되는데 거기에 가산금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야근을 한다. 알바를 하더라도 야근한다 그러면 야근 수당인 게 보통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정신력이라든가 육체적 이게 왕성할 때는 보통 밤을 새더라도 그 다음날 일을 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장이 생기겠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에너지가 한창 쓸 때라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근 수당하게 되면 보통 13,470원 보통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9,160원이었죠? 시간당. 거기다 4,580원 13,470원을 더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걸 생각하시면 4,580원을 더 받는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일주일에 한 번은 유급 휴가를 줍니다. 이거를 돈 가치로 계산해 줘요. 그게 뭐냐? 9,160원에 8시간. 그러면 73,280원.
즉 주휴 수당은 73,280원을 여러분들이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아셔.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임금이 얼마다라는 거. 내가 이 친구한테 내가 사장이고 이제 근로자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돈 줄 것이다. 임금.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은 이런 임금이다. 적용제,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든가 내일부터 발생.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고용관계가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와. 그러면 내일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근로자는 오늘 계약이 체결되면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최저임금 계산법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작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바라도. 혹시나 여러분들 알바하면서 임금 명세서를 교부 못 받았다. 그걸 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장님 임금 명세서 주세요. 왜 그러느냐? 간혹 악덕 사업자, 악덕 사장님을 만나게 되면은 임금을 제때 안 줘요. 임금을 계속 지연시킵니다. 계속. 제때 안 줘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못 받아 임금. 그 나중에 고용노동부 가서 신고를 해도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 근거. 팩트. 뭘 갖고 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팩트가 뭐야? 이거지. 임금 명세서. 이거 갖다 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팩트예요,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그거를 자료를 제공해야지 사실이 아닌 거는 입증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통장이 있죠. 통장에 급여 통장은 반드시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급여 통장에 보내는 날짜가 나오잖아요. 날짜 찍히잖아요. 그게 매월 정기로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지연되는지 두 달 지연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임금 지연이다. 이거는 사업자가 잘못했구나. 판단 근거.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제가 개인적으로는 직접 받는 것보다는 임금 명세는 받고 임금은 통장으로 받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팩트니까 그건 어디 도망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세서는 진짜 현물 수령하고 직접 수령하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쏘아달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거라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근로자도 보호되고 사업주도 보호됩니다. 아까는 제가 악덕 사업자를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 근로자를 잘못 만났을 때는 사업주가 고생을 하겠죠. 이런 거. 근로계약서 쓰지 않게 되면 이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표준 근로계약서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계약기간, 장소, 업무 내용, 기간, 근무일, 임금 다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그죠? 연차 유급, 근로계약서 교부 이런 거에 의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휴수당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돈 시간이 빨리빨리. 자, 여러분들이 알바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미 알고는 계세요. 내가 돈이 있게 되면 저축을 해야 될 것인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돈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저축을 하고 목돈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은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돈이 없다. 야, 내 목돈 목표가 내가 500만 원이다. 또 1000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500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00만 원 될 때까지는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500만 원 이상 됐다 그러면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 그 투자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투자라는 데는 항상 이익도 있지만은 손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스크죠, 리스크. 그거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축하는 데는 이런 데고 투자는 이런 데죠. 펀드, 주식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채권 투자 이런 데가 전부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은행 하면은 보통 예금하고 정기 적금, 정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저 구분을 잘 못하는 대학생들도 간혹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기 예금하고 정기 적금. 정기 예금은 내가 만약에 3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 한꺼번에 돈 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1년치를. 무슨 말인지 1년치를 내가 300만 원 줄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이자 얼마 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죠. 개인은 자산이죠. 은행 입장 부채입니다. 그게 한꺼번에 주는 거.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300만 원을 없기 때문에 내가 매달 1년이니까 한 6만 원씩 이래서 험할게. 매달 6만 원씩. 매달 저금할게. 매달 6만 원씩 험할. 이게 적금이에요. 이게 적금. 그럼 이자율은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보통 이자율 제시할 때 정기예금 5%, 뭐 정기적금 7%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풍선 7%가 넘네? 그래서 정기적금 가입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지. 왜 그렇죠? 일수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정기부금은 매달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나가기 때문에 정기적금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기부금 7%다 그러면 절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5% 정도가 이자구나. 그럼 5% 3.5. 그럼 정기예금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아직 목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때문에 그냥 단지 요거 나한테 맞는 저축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주거래은행 과거에는 여러 은행 하게 되면 특히 제주도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다 보니까 뭐 삼촌, 조카 누구 은행에 들어갔다 하면 여기도 통장 만들고 저희가 또 통장 만들고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유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거래은행 한두 개만 정하세요. A라는 은행, B라는 두 군데만 통장 두 개로만 거래하시면은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요즘은 은행의 모든 서비스라는 게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자도 비슷하고 서비스도 비슷하고. 그럼 어떤 사람이 장땡? 오래 거래한 사람이 VIP 고객이 되는 것이죠. A라는 은행에 오래 지금부터 30년 40년 거래해보세요. 대우 받습니다. 그 대우 혜택이 뭐죠? 이체 수수료 이런 거 돈 안 내요.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돈 보낼 때 일정 되면 돈 내죠. 100원, 500원, 1000원. 뭐 그 다음에 증명, 잔액증명.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학 갈 때 잔액증명 쓸 때 잔액증명 발급 수수료 내죠. 2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오랫동안 거래하면 그게 다 면제됩니다. 전부 면제. 그렇게 한 두 가지 은행 정도로만 거래하시면 좋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2금융권. 보통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걸 제2금융권이라 단위농협도 제2금융권이죠. 여러분 주변에 집 주변에 제2금융권인데 제1금융권은 은행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예금자 보호제도 다 똑같아요. 차이점은 그 제2금융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경제활동이 일어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주시 단위농협도 전부 조합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새마을금고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아라 새마을금고 뭐 제주 새마을금고 호남 새마을금고 뭐 신협 재민신협 무슨 신협 많죠. 그것도 전부 조합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활동은. 근데 은행은 그게 아니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합은 출자를 해줘야 됩니다. 출자. 그래서 여러분 소액 100만 원이 200만 원 있으면 조합원 출자하는 것도 좋아요. 왜? 그 조합원들이 그 지역의 이사장을 뽑아요. 제2시 농협조합장도 여러분들이 투표로 해서 뽑습니다.
새마을본고 이사장도 여러분들이 투표를 조합원이 뽑는 거예요, 그게. 조합원에서 대의원이 조합원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권리가 생긴 거야. 어떤 권리? 선거할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 금융기관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은행은 아니지만은 조합 제2금융권은 그렇게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요게 여러분들이 목돈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금리를 알아야 됩니다. 기준금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정하는 곳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죠. 그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언제 하느냐? 경제활동이 이상하다라든가 물가가 엄청 오른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시중에 돈이 엄청 많이 풀린다든가 시중에 돈이 없다라든가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도 기준금리 결정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3%죠. 그런데 미국은 이제 4%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3%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4%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돈이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미국으로 들어가죠. 미국의 이자가 더 많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도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미국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후진국 중소 나라들이 금융 시스템이 요동이 치는 것이죠. 전 세계에 있는 달러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달러가 뭐야? 그렇지. 우리나라의 통화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는 통화라는 얘기예요. 달러가. 그래서 전쟁이 터지거나 사회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달러. 이게 기준금리. 그러다 여러분들이 기준금리에 잘 알아야 돼요. 사회 나오게 되면 경제활동하면서 특히 대학 다닐 때도 기준금리가 올랐다 떨어졌다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굴이 폈다 주름살 꼈다 합니다. 왜? 아니,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달러를 많이 가져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것이죠.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종업원들한테 급여도 인상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부모님 여러분한테 한 달 용돈을 10만 원 주던 게 월급 많이 받게 되면 20만도 줄 수 있습니다. 회식도 2번 하던 거 3번, 4번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계속 생산과 소비, 경제활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 얼마인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꼭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단지 요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투자라는 건 수익성하고 안정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험은 크지만은 돈 벌기도 쉽죠. 돈을 많이 벌죠. 그죠? 점점 밑으로 내려서 예금은 안정하지만은 돈이 많이 불어난다는 거는 조금 좀 그렇죠. 이자만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파생상품, 이 선물, 옵션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상화폐 이런 거. 이런 게 리스크 크지만 수익성이 높죠. 이런 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처럼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지출통장과 저축통장을 분리해서 사용해라. 그 다음에 알바를 하게 되면 꾸준히 목돈이 될 때까지 모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하는 돈이 달성되면 300만 원이든 500만 원 달성이 되면 그 다음은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하면은 전문가하고 한 번은 상담을 하세요. 상담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험은 사회나 여러분 보험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꼭 필요할 때 보험 정도 하나는 이건 그냥 시간이 그때 그냥 지나가고요. 요거 여러분이 차고 송금 있죠. 차고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 있어요. 그죠? A라는 사람한테 돈 보낼 걸 B라는 사람한테 보냈어. 근데 그걸 찾으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려요. 소송도 해야 되고 민사사고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일이 발생하려 안 하려 그러면 돈을 보낼 때 계좌번호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잘못 보냈다. 그러면은 사고 선고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금보험공사에 거기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돈을 찾아준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래하고 은행도 있는데 은행도 해도 어차피 그게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재판까지 해야 돼요. 오래 걸려요.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이렇게 소액은 알아서 해준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나가게 되면은 우선 통장, 주택 관련 통장, 특히 여러분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우대 통장이 있어요. 청년 우대 통장은 꼭 관심을 갖고 볼 것. 그 다음에 이런 거, 정부에서 나오는 새로 출시되는 상품이 있죠. 새로. 그거는 무조건 가입을 하세요. 맨 처음 출시되는 상품, 그거는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목돈을 만드는 데는 목표가 중요하다.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목표다, 5,000만 원 목표다. 그 목표를 해야만이 저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은행에 저축을 하다가 중간에 내가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암 걸려서 병원비를 대신 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보통은 은행에 돈 이거 내가 추금해야 돼.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납입한 금액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잔존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있으면은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게 좋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보통 청년 금융상품은 3종이라고 있어요. 내일저축계좌, 청년소장펀드, 청년희망적금이라고 있거든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아까 누군가가 신용카드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대학생이면 다 만들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다 신용카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신용점수에서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나이스하고 KCB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이게 575점 이상 680점 이 사이가 돼야만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신용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신용 5등급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5등급으로 출발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점수제로 1000점 점수제로 합니다. 이렇게 점수제로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여기 맨 처음 카드 사용 대출 금융거래가 없는 사회 초년생은 이 5등급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점점점 이 위로 올라가 줘야 되겠죠.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점. 대학 생활이든 대학 졸업해서 진짜 뭐 사회인이 진짜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밑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점수 올리는 방법은 연체 절대 하지 마세요. 연체 같은 건 절대 만약에 급한 돈이 생겨서 은행에 대출 받았다 연체 이자 내라 이자를 납부를 못한다 그러면 신용 점수가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특히 스마트폰 비용 이거를 매월 요금사가 나오잖아요. 그걸 지불을 못하는 경우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어디 밖에 나가서 집을 빌어 월세 전세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데 이용하잖아요. 그걸 이용료를 못 내는 경우 거기에 나오는 수도세 전기세 국가요금 있죠. 이거를 정기로 못 내게 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돼요? 축축축 떨어집니다. 왜?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그런 거는 자동이체 시켜야 돼요. 무조건 알바를 받게 되면 자동이체 무조건 시켜버렸어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기본적으로 그럼 무조건 빠져나가게끔 해야 여러분들이 신용점수가 안전하게 작동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사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즉 이거는 시간이 딱 한 가지만,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막 오랫동안 전화를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하게 막 말을 걷는 거, 이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야 너 와서 알바 좀 해, 너 통장 나한테 좀 빌려주면은 내가 너 용돈 50만 원 100만 원 줄게. 그게 바로 대표 통장입니다. 불법한 자금을 여러분의 통장을 통해서 돈을 받고 그 통장에서 자금을 떼가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세탁하는 거야. 세탁.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탁.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의 돈을 보낼 때 중간에 B라는 사람, 여러분이 B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한테 그러고 B가 죽으면서 C한테 주면 현금 세탁. 돈에 이렇게 출처가 확인이 잘 안 돼. 그래서 혹시 뭐 50만 원 주겠다, 3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고민하세요. 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절대 빌려. 이제는 통장을 빌려주더라도 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처벌이 받기 때문에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요거 대충 요 정도로 시간이, 혹시 이거 빔이 고장 났으면 제가 더 상세히 이야기도 하고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전달을 못 시켜서 진짜 죄송하고요. 어떻든 여러분 사회에 나가시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요망진 사람이다라. 다른 거 저는 부탁을 안 하겠습니다. 그 요망진이라는 뜻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될 거는 다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항상 그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꿈, 희망, 꿈, 목표. 그 꿈을 뭐하고 연관시키냐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분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나한테 갖고 있다. 그럼 내 가치가 어떻게 돼?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를 찾으라는 이야기야. 모든 사람이 다 하게 되면은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죠. 시위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모르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장점, 그거를 빨리 찾으세요. 그 장점을 여러분 스스로가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수능도 끝났기 때문에 책을 읽으세요. 책. 진짜 책을 읽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인생에 여러 롤모델이 있다 그러면 그 롤모델이 했던 추적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겠지만은 그런 롤모델이 없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 것을 지식을 취득하고 그거를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책을 통해서. 그 책도 무작정 어떤 아무나 책 이런 거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관심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통해서. 연예인 연예인에 관한 전문가, 뭐 그다음에 뭐 운동, 재테크면 재테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분야에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하는 게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칠게요. 수고했어요. 끝내. 다들 교실로 이동하면 돼요. 다들.